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37살 여성입니다. 착하고 건실한 남편을 만나 5년 전 결혼하여 인공수정으로 아들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손이 귀한 집이라 시댁에서는 아기를 기다리시는데 남편이 비활동성 정자라 자연임신을 기다리기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출산을 하면서 전 직업이 음악교사였는데 육아를 위해 휴직을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아기를 키워주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암투병을 하시면서 가까이 사시는 시어머니가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니 베이비시터 한 분을 매일 오시게 했어요. 대신 3-4시간만 놀아달라고 했죠. 그때 아가들은 돌 무렵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저도 편했고 어머니도 시타분과 같이 3-4시간 있다가 가셨습니다. 식사는 이미 하고 오셔서 전 별로 부담스럽지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시타분이 바뀌시면서 시간대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그 시간에 못 맞추면서 시터 없는 시간에 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전 그럼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게 돼서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시터분이 같이 계시면 좋은데 따로 오시니까 우선 식사를 대접해야 했습니다. 시터분은 드시고 오신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스러웠는데 어머니는 오실 때마다 끼니를 챙겨드리게 되었죠. 안 그래도 쌍둥이 키우느라 힘든데 밥을 안 드릴 수도 없고 게다가 어머니는 입맛도 까다로우신 분이라 맞추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애 키우면서 제 입에 밥도 못 쑤셔넣는데 시어머니를 위해서 상을 차려야만 했죠. 시어머니는 한 번 상에 올랐던 반찬은 절대 안 넣으시는 분입니다. 예전에 요리를 오랫동안 배우셨고 솜씨가 프로급이라 제가 한 음식을 드시면서 늘 불평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손주 보러 오시는데 그만 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해서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누이 부부가 저희 같은 단지로 이사를 왔습니다. 시어머니께 아이를 맡기고 맞벌이를 하겠다는 심산이었죠. 와,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당연하게 저희 집에 맡기고 일을 하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옳게, 집에 베이비시터 온다며? 내가 요금 반만 부담할 테니까 우리 승혜 좀 부탁해. 애 보는 김에 같이 좀 봐줘. 이러는 겁니다. 그래, 내가 봐주마. 그 대신 용돈은 2배를 주는 거지? 그럼 엄마 모른 척 할까봐 염려 놓으셔. 시어머니도 그렇지만 베이비시터 분은 애를 3명 봐야 하는데 시간은 안 맞고 3명은 도저히 못 보겠다고 해서 그만두시고 결국 저하고 시어머니 둘이서 셋을 키우게 돼버렸습니다. 정말 이 집 백방으로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3명을 돌보겠다는 시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겨우 면접을 보면 한국어가 안 되는 중국분들 뿐이라 답답해서 그만 포기하고 말았죠. 지금 생각하면 좀 더 노력을 해서 사람을 구할 것을 그랬나 후회 막심입니다만 정말 사람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습니다. 용돈은 시어머니 통장으로 입금되고 전 돈 한 푼 못 받으면서 시누이 애까지 떠맡아서 머리가 돌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개월수도 차이가 나서 저희 아들 쌍둥이는 돌 무렵이지만 시누이 딸은 24개월이라서 장난감이나 뭐나 독차지를 했고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핥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남처럼 따질 수가 있나, 화를 낼 수가 있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이건 정말 재앙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시름시름 아파서 병원을 들락이게 되었고 물리치료 잠깐 받고 오는 와중에 시어머니가 애들 셋을 보다가 자잘한 사고가 끊이지 않았어요. 전 참다 못해 남편에게 이사를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너무 놀라서 대답을 못하더군요. 전 망설이는 남편에게 더욱 화가 나서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고 가던지 이혼을 하던지 이사를 가던지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해. 남편은 충격이 컸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사를 간다고 해도 직장과의 거리나 앞으로의 학군을 생각하면 지금 이곳이 더없이 최적의 입지였습니다. 그러면 같은 동네에서만 집을 옮긴다는 얘긴데 그건 시어머니와의 트러블 때문에 의미가 없었죠. 하늘에서 집 한 채가 뚝 떨어진다면 모를까
이래저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친정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더니 살던 집은 전세를 주고 친정 가까이 살라는 겁니다. 모자라는 전세금은 보태주시겠다고 하셨고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고 버티다가 나중에는 그럼 중간쯤 되는 위치 알아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시댁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집을 시댁에서 해주셔서 그런지 엄청난 반대가 기다리고 있었죠. 게다가 시누이는 육두문자까지 쓰면서 못된 년이라며 자기 애 봐주기 싫어서 내빼는 거라고 모함을 하는 겁니다. 전 그때부터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시어머니까지 오셔서 집은 절대 내줄 수 없다면서 전세를 주면 본인 명의로 바꿔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육아 스트레스도 정말 장난 아닌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이게 뭔가 죽으라 이 소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 남편이고 아이들이고 뭐고 다 버리고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괴로움이 심했거든요. 결국 미친 듯이 속 끓이고 해서 얻은 건 제가 결혼 전에 모아둔 돈과 친정 아버지의 도움으로 28평 전셋집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 집은 남편 직장과는 1시간 거리라서 좀 멀긴 해도 그리 나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제가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제가 남편이 번 돈을 빼돌려서 집을 얻었다고 계속 전화를 걸거나 찾아오셔서 험담을 하셨습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났었죠.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도저히 이런 스트레스는 참다 못해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시댁에 그렇게 휘둘릴 거면 헤어지자고. 전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선언을 했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사시는 베이비시터를 구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오셔서 애들도 봐주시고 저도 친정엄마 간호도 도와드리고 그랬어요. 남편은 많이 이해해주기 시작했고요. 시댁 어른들과 시누이도 다소 누그러진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좀 나아지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니까 자주 못 오실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평온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참 현실이 냉혹하더라고요. 이사한 지 3달 정도 지나자 시누이 차를 타고 시어머님이 일주일에 2번씩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를 보겠다는 명목으로 와서 아예 주무시고 가시는 거였죠. 시누이는 운전하면 30여 분 걸리니까 또 애를 맡기고요. 진짜 징글징글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작정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인터폰도 소리 안 나게 해두었고요. 전면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니까요. 제가 미치거나 시댁이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해오면 좀 나아질까 했는데 이게 웬걸요. 사악한 시누이에게 조종당하신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셨습니다. 시누이는 잊을만 하면 욕을 해댔고요. 전 베이비시터키 양해를 구해서 쌍둥이를 맡기고 급기야는 캐리어 하나 끌고 여행을 가버렸습니다. 이러다간 제가 먼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될 것 같았으니까요. 바다를 보는데 정말 뛰어들고 싶더군요. 어떻게 제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 건지. 남편도 믿고 시자 달린 인간들은 죽이고 싶고 친정 부모님께는 죄스러웠죠. 전화는 꺼놨기에 온갖 시달림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이 제가 묵는 펜션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자신도 답답했겠죠. 중간에서 다리 역할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스트레스 때문에 남편도 술, 담배가 엄청 늘었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저에게 해결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남편과 밤새 얘기한 끝에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기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는 마음에서였죠. 남편은 회사에서 이미 확답을 받았고 출국 날짜만 정하면 된다면서 절 다독여줬습니다. 다만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참고 버텨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렇게 최대한 날짜를 앞당기기로 하고 저는 일단 집에 들어왔습니다. 친정에는 엄마가 충격받으실까봐 아버지께 몰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섭섭하지만 어쩌겠냐며 잘 참고 이겨내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떠나기 며칠 전 남편과 저는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상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둘 다 친정에만 연락을 드리고 출국하는 것으로 입을 모았어요. 그렇게 쌍둥이와 저희 둘은 큰 결심을 하고 공항으로 나섰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그 순간 기쁨 반 눈물 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식구들은 발령지인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짐을 미리 붙였고 비행기에서 다행히 쌍둥이들도 울지 않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순탄하게 주재원 사택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2년간 시댁의 연락은 받지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 회사에 연락은 해보실 생각을 하셨는지 영국까지 갔냐며 욕을 한 사발 담은 메시지와 돈을 붙여달라는 메시지는 가열차게 왔었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받은 스트레스는 다 날아갈 것 같더군요. 시간은 흘러서 3년여가 지났을 때 한국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요. 그런데 욕과 폭력적으로 온 모양이더라고요. 형제라고는 시누이와 남편 둘뿐이었기 때문에 아버님과 시누이가 주로 간병을 하고 하다 안 돼서 결국 요양원에 모셨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아버님까지 몸이 쇠약해져서 시누이가 대부분 그 일을 맡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자신이 고생을 하게 되자 저에게 매일같이 전화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자식 노릇하라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돈 타령을 하는데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였죠. 남편은 잠시 한국으로 들어가서 그 아파트를 팔고 현금화했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그 집을 팔아서 병원비에 쓰려고 난리가 났을 건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이 막상 요양원에 가보니 남편을 알아보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다고 하는군요. 보니까 욕이나 폭력은 시누이에게만 쓰시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래도 자식이니 아버님을 뵙고 밥 한 끼 차려드리면서 다시 한국에 오면 효도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다시 저희에게 돌아왔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저희 부부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면서부터는 진정한 독립이 되어야 가정이 편안하다는 것을 저도 남편도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으며 다신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자고 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쑥쑥 잘 크고 있고 저와 남편은 신혼처럼 사이좋게 지내고 있답니다. 다시 한국으로 발령받을 날이 오면 그때는 아버님 건강을 챙기면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개월 아들을 가진 30대 초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제 아내는 하나의 정신을 완전 빼버린 사람인데 그게 바로 SNS입니다. 저는 페북이나 인스타를 하지 않아 자세히 설명은 못하지만 진짜 옆에서 보면 한심합니다. 결혼 전에는 아내도 저처럼 전혀 SNS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내도 둘 다 성격이 내성적인 편이라 카톡 프로필에 사진에 셀카 올리는 게 부끄러워하던 성격이라 SNS는 그냥 그런 게 있고 다른 사람들은 엄청 열심히 한다더라 이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SNS에 지금처럼 빠지게 된 건 저희 아이를 출산하고부터였습니다. 처음 가지는 아이이고 솔직히 객관적으로 우리 아이는 누가 보더라도 아주 귀엽게 생겼습니다. CF에 나올 법한 귀여운 외모 때문에 저희 가족들도 엄청 예뻐하고요. 이런 아이 외모에 대한 칭찬을 듣다 보니 제 여동생이 새언니에게 우리 땡땡이 진짜 인스타에 사진 한 장만 올리면 완전 스타 될 텐데 이런 말을 아내가 듣게 되면서 SNS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하게 우리 아이 누워있는 사진이라거나 예쁜 옷을 입히고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땡땡이가 귀엽게 생겼다느니 진짜 랜선이모 삼촌을 자처한다느니 이런 분들의 댓글을 보다 보니 저도 무척 뿌듯하기도 하고 제가 칭찬받는 것보다 아들이 칭찬을 받으니 제가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내가 글을 올리면 주말이면 같이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사진이 예쁘게 나와야 하니 집안에 이런저런 인테리어 소품도 사다 주고
집도 꾸미고 다양한 상황에서 사진도 찍고 싶어서 다른 분들이 올린 사진 보고 똑같이 따라 찍는 등 아내를 도와 열심히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댓글도 달리고 팔로워 수도 늘어나는 게 보이니 저도 덩달아 신이 나기도 하고 아내랑 저녁에 자기 전 같이 누워서 우리 땡땡이에게 달린 댓글을 읽으면서 함께 웃기도 하고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경우에는 저보다 좀 더 심하게 SNS에 빠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짬짬이 아내의 SNS 활동을 도와주는 정도까지만 했지만 아내는 출산 후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나이도 어려 친구들도 아직 결혼을 안 한 친구들이 많으니 아내의 입장에서는 집에 틀어박혀 있는 답답한 일상 속에서 SNS는 사실 아내의 유일한 일상에 대한 탈출구쯤으로 여겼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아내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저녁에 제가 잠들 때까지 핸드폰을 손에서 내려놓질 않더군요. 처음 몇 달간은 그게 그렇게 심각한 일인지 저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를 뭐라도 하면서 해소하기를 바랐지만 제가 옆에서 아내를 도와줘야 하는 상황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많이 도와주지 못한 것 같아 항상 미안했었거든요. 그런데 SNS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아내를 보니 차라리 저거라도 하면서 아내가 스트레스를 극복하길 바랬습니다. 그런 마음에 옆에서 더 SNS 활동하는 걸 도와주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정도가 지나치니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꼽아본다면 아내가 강박적으로 SNS 활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아내는 핸드폰이 손에 없으며 공황 증세같이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24시간 보조 배터리를 끼고 살며 외출을 할 때는 여분으로 보조 배터리를 3개나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가방에는 핸드폰 카메라에 더 씌워서 사진 효과를 줄 수 있는 렌즈 몇 가지랑 삼각대, 혹시 외식이라도 하는 날에는 식당에서 주는 식기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따로 식기와 식탁보까지 챙겨서 외출을 합니다. 그 정도까지면 사실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니 넘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아내는 사진을 찍을 때 음식의 모양이 조금이라도 틀어지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종업원을 불러 따집니다. 사진에 올려야 하는 음식인데 이따구로 내오면 어떻게 찍겠냐고 다시 예쁘게 만들어서 내오라고. 말리려고 하지만 아내는 순간을 못 참고 종업원에게 막말을 쏟아내더라고요. 몇 번 가게에서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그냥 카메라 치우고 조용히 아내와 대화하면서 먹고 싶은데 이제는 어딜 가더라도 카메라가 따라다닙니다. 야외에서 사진을 찍으려면 예뻐 보이거나 멋지게 사진이 나올 것만 같은 장소이면 출입 금지라고 줄이 쳐져 있건 말건 높은 곳이든 말든 위험할 수도 있는 곳이든 말든 어디든 들어가서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사진을 찍고 옵니다. 그러면서 SNS를 하는데 진짜 더 큰 문제는 댓글에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댓글이 달리면 아내는 심각해집니다. 처음에는 코웃음을 치다가 제게 댓글을 캡처해서 보내주면서 저에게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고 제가 아내를 달래려고 해도 아내는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집에 와보니 그 댓글에 정신이 팔려 우리 땡땡이 분유 주는 것도 잊어버려서 애기는 울고 있고 아내는 핸드폰만 쳐다보면서 욕을 했다가 다시금 뭔가 열중하다가 또 욕을 하고 그 모습을 보다가 아내가 뭘 하나 싶어서 옆에 가봤더니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댓글을 단 사람의 SNS를 찾아가서 사진마다 욕을 적고 있었습니다. 다는 못 봤고 몇 개만 봤었는데 참 여기에 적지 못할 정도로 저속한 말들을 써놨더라고요. 전 정말 아내가 적은 댓글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평소에 욕하는 걸 들어본 적도 없었고 아내가 걸레니 술집 여자 같아 보인다느니 발전난 땡이라든지 정말 이런 저속한 단어를 입에 담을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이쯤에서는 저도 걱정이 돼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SNS 활동을 조금만 줄여보는 게 어떻겠냐는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제 생각과는 달리 아내도 그러고 싶다고 말을 하네요. 본인도 매일매일 글을 올려야 하고 자기 사진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은 게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줄이고 싶은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어떤 댓글이 달렸나 궁금해하기도 하고
SNS를 보는 게 습관이 되어버려서 본인도 마음처럼 활동을 줄이는 게 어렵다고 하더군요. 저도 아내의 그 말을 듣고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출산과 육아가 쉽지 않은 걸 남편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누구보다 가깝게 아내가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옆에서 도와주지 못한 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 아내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고 아내에게는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겠다면서 조금씩 인스타를 줄여보자고 말을 했죠. 그렇게 아내는 주중에 필라테스를 시작했고 아이는 저희 어머니가 낮 시간 동안 봐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도 몸을 움직이며 운동을 하니 얼굴도 점차 밝아지고 활기가 생기는 모습에 다행이라 생각할 때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가 명품관에서 지갑이랑 스카프를 훔쳤다고 하네요. 당장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저만 보고 있었고 저는 자리에 앉아 명품관 직원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으니 지갑이랑 스카프 한 개씩을 아내가 들고 다니다가 비상음 소리가 들려서 직원이 아내를 추궁하니 가방 속에서 지갑과 스카프가 나왔다고 하네요. 저는 순간 뇌리에 인스타가 번뜩하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마 해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자기 혹시 지갑이랑 스카프 인스타에 올리려고 훔친 거야? 물으면서도 아니기를 바랬습니다. 진짜 SNS 때문에 도둑질까지 아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아내가 정말 정신병자처럼 보일 것 같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피드에 저 지갑과 스카프를 꼭 올리고 싶었대요. 잘나 보이려고. 여차저차 경찰서에서 일을 마무리 짓고 집으로 돌아와 진지하게 아내와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서로 그날 울면서 약속하지 않았냐고. 없는 형편의 필라테스에 우리 땡땡이 봐주러 오시는 어머님께 용돈도 챙겨드리면서 자기 여가 시간을 마련해 줬는데 도대체 뭐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SNS에 이제는 도둑질까지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울컥하더라고요. 참 내성적이고 어디 가서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살던 착한 아내가 도둑질까지 하게 됐을까? 왜 이렇게 많이 변해버린 걸까라고 생각을 하니 저도 울컥했나 봅니다. 그날 저희는 다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다시 약속을 했습니다. 인스타 계정이며 흔적까지 모두 지우고 예전의 저희로 돌아가기로. 그 후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는 아내가 잘 참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기분이네요. 하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 게 참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까지 변해버린 와이프가 안타깝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 겉으로 보이는 게 참 많이 중요하구나 싶기도 하고요.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 이곳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 글을 보내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타고나길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되어야 숨이 쉬어지는 성격인데다 가족들도 대부분 그런 성향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성을 만나도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이별을 고했고요. 외모나 능력보다는 그 점이 저에겐 제일 중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며 무료에서 가입한 스키 동호회에 갔다가 정말 한눈에 반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자 회원들이라면 누구나 가슴에 품었을 정도로 천사 같은 외모에 다정다감하고 친밀감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게다가 모든 스포츠에 능했고 무용과 출신이라서 그런지 몸이 상당히 유연했습니다. 키도 크고 호수같이 깊고 큰 눈망울이 정말 매력적이었고 거기다 직업도 필라테스 강사라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여자에게 고백을 하고 사귀고 싶다고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처음엔 살짝 고민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 그러자고 답이 왔습니다.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던 데이트를 하는데
하늘을 둥둥 날아오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여를 만났는데 그녀의 매력에 빠져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장미 백송이야 풍선을 트렁크에 넣어두었다가 보여주었죠. 여친은 눈물을 글썽이며 감동했고 저에게 날아오르듯이 안겼습니다. 그날은 저에게도 여친에게도 최고의 날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게 된 후 일사천리로 양가 인사를 드리고 결혼을 진행시켰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큰 반대 없이 허락을 받았고 예비 처가에서도 흔쾌히 환영을 하였고요. 아마도 제 직업이 공무원이라서 더 환영하신 것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웨딩홀도 예약하고 스튜디오 촬영도 마쳤답니다. 그렇게 행복에 겨웠던 나날들이었는데 함을 들고 간 날 여친의 방에 들어갔는데 청소도 그렇고 뭔가 급하게 치운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베란다는 블라인드로 다 가려놓았고요. 아마도 바빠서 정리정돈을 최근에 했나 보다 넘어갔어요.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사람의 촉이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신혼집으로 와서 새 단장을 하는데 실망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처음 인테리어한 그 공간 외엔 모든 물건을 잡다하게 사서 쟁여두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전 그때만 해도 애정이 남달랐기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치워주고 정리해주고 했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저희 집 베란다에는 이런저런 쓸데없는 물건들이 가득 차서 밖에 창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물건들이란 신문, 잡지, 오래된 책, 헌옷, 잡곡, 피규어 상자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치워주면 또 뭘 사들고 와서 채우고 싱크대에 들어가야 할 냄비나 프라이팬들은 다 나와 있고 중고로 산 그릇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제 인내심은 바닥을 보였고 결혼 후 석 달 만에 미칠 듯이 큰 싸움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물건들은 뭐고 베란다를 보라며 전 소리를 질렀고 아내는 상관하지 말라며 절 밀쳤습니다. 그러자 전 싱크대 안에 있던 그릇들을 다 꺼내서 깨버렸고요. 베란다의 물건들을 분리수거통에 다 넣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엉엉 울고 절 죽일 듯이 달려들었고요. 결국 옷까지 뜯겨가며 싸우다가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내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호더라고 부르는 사람들, 아내도 그중 하나였던 거였죠. 그렇게 처가에 가서는 이혼하겠다고 쌩 난리를 부려서 전 야밤에 호출을 받아 아내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이렇게 결혼 석 달 만에 파경을 맞는 게 아닌가 불안했지만 장인 장모님은 제게 부부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시며 오는 일을 덮고 가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전 감사했지만 그래도 아내의 저 버릇이 과연 고쳐질까 걱정스러웠습니다. 화가 나서 말도 안 섞는 아내를 어찌저찌 집으로 데려와서 일단은 서로 시간을 갖자고 했고 부부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알고 보니 상담센터에 미리 예약도 해주셨더군요. 도저히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처음 상담을 갔더니 심리검사를 먼저 하라고 하셔서 2시간 동안 아내와 전 차분하게 검사지에 마킹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 주에 알려준다고 하시더군요. 아내를 달래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는 피규어가 잔뜩 배송되어 현관 앞에 박스가 층층이 쌓여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질 같아서는 때려 부시고 싶었지만 겨우 참았죠. 잘 정리하라는 말과 함께 전 술 한 잔을 마시고 침대에 먼저 누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솔직히 정말이지 고민스러웠습니다. 며칠 동안 냉전이 이어졌지만 어쨌든 약속이니 아내와 함께 부부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들어보니 아내에게 관련된 정신질환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장 강박증이라는 병명이었으며 인지행동 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동안 사랑과 애정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다니 전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아서 매뉴얼대로 아내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화내지 않고 성심성의껏 대해주었습니다. 청소도 해주었고 요리는 물론 아내가 퇴근하고 와서 지쳤을 때 마사지도 해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릴 적에 부모님께 상처를 받아서 그런 증세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사촌동생이 잠시 같이 살았었는데
모든 그 사촌에게 장난감이나 그의 간식도 다 양보하라고 강요받아서 그때부터 뭔가를 얻으면 항상 남모르게 보관하는 버릇이 생긴 거라고 했습니다. 잠시 필라테스 강의도 쉬면서 열심히 치료를 받는 듯 했습니다. 반대로 저는 그때부터 바짝바짝 말라가기 시작했고요. 본가에서 걱정할 정도로 전 잠도 못 자고 악몽도 꾸고 손발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상태가 제가 봐도 너무 이상해서 병원에 가니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꿈을 꾸면 아내가 쌓아둔 집더미가 제 얼굴에 떨어져 직사한다든지 피가 철철 나도록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이 벌어지니 편히 잠을 들 수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 절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울면서 아내에게 매달리니 뭔가 느끼는 바가 있었는지 처음으로 하나씩 둘씩 정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깨트린 그릇은 새로 사줄 테니 이참에 싱크대 정리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장롱에 있던 처녀적 유행지난 옷들도 버리게 했고요. 처음 다투었을 때는 다신 안 볼 것처럼 그러더니 점점 감정이 누그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주말이 되고 전 등산 약속이 있어 친구들과 함께 가까운 근교의 산에 올라가 회포를 풀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막걸리 한 잔에 저녁을 먹고 왔더니 아내가 정리를 하다가 엉망진창이 된 채 거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안에는 고양이 인형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죽은 동물까지 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또 밖에서 죽어있는 거 불쌍하다고 주워 들고 와서는 어딘가에다가 쑤셔뒀던 거겠죠. 정말 흉측스럽기도 하고 냄새도 나서 정말 확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가 술을 마신 탓인지 저도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안 되었는데 이럴 거면 치우지 말라고 쓰레기 처리장에서 그냥 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널브러져 있던 모든 옷가지와 책, 피규어들을 전부 분리수거장에 내다 버렸습니다. 부부 상담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선 아내도 저도 한참을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맞는 사람들끼리 살아야 하는지, 정말 헤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게 되었죠. 결국 아내와 전 별거를 시작했고 그 집은 아내에게 맡긴 채 전 직장 근처의 오피스텔에 나와서 살았습니다. 물론 첫정이란 게 있으니 아내가 보고 싶기도 했죠. 석 달을 넘게 떨어져 사니 저도 슬슬 지쳐갔습니다. 혹시나 싶어 낮에 반차를 내고 신혼집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그렇게 더럽고 물건이 쌓여있던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말끔하게 집은 정리정돈되어 있었고 인기척을 느꼈는지 방에서 아내는 헬스한 얼굴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어쩐 일이냐면서 담담한 얼굴로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별거가 시작되고 너무 괴로워서 정리정돈과 청소하는 법을 공부했다고 하더군요. 다음 주부터는 필라테스 강의도 시작해보겠다며 저에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간 노력했던 게 헬스케진 얼굴에 나타나 있어 더욱 안타깝더군요. 그 모습에 저는 아내에게 미안해서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했고 이제부터는 정말 잘해주겠노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합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마음을 강하게 먹고 여기에 치료까지 더해지고 나니 정말 안정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고난을 이긴 뒤에 돌이 갓 지난 예쁜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저도 아내를 이해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아내도 아이와 저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간 저와 제 아내가 겪었던 힘들었던 시간들을 누구에게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잘했다고, 노력한 당신들 고생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듣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부와 아기 셋은 정말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신혼 초기에 정말 힘든 시간 보냈으니 이제 남은 시간들은 더 찐 행복 찾아가며 살아가려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 거주하는 33살 평범한 남자입니다.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결심하고 도장을 찍기 전까지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직도 짧았던 결혼 생활에 대한 후유증이 남아 힘들어하다가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이야기라도 하면 마음이 편해질까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저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제가 참 바보 같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내는 페미입니다. 결혼 전에도 사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크게 느끼지 못하고 단지 되게 여자니까 당연히 자기가 부리는 투정은 받아줘야 한다. 반드시 집에 갈 때는 자기를 데려다 줘야 한다. 기분이 안 좋은 날이면 나에게 무조건 맞춰줘야 한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해서 당시에는 여자친구가 공주처럼 자랐구나. 여중 요구를 낳아서 되게 여자 같다라는 생각만 했었습니다. 이런 아내가 그 낌새가 느껴진 건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아내는 제게 세뇌를 시키듯이 결혼을 하면 여자의 삶이 무너진다. 여자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 자기가 힘들 때는 반드시 제가 옆에서 돌봐줘야 한다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귀에 딱지도 않게 이야기를 해댔습니다. 같이 TV를 보더라도 남녀가 대립해서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보여준다거나 시집살이를 하는 며느리의 이야기 이런 것들만 제게 보여주면서 끊임없이 세뇌를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주변에 여자 사람 친구가 없어서 사실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도 그냥 참 TV 속 저 남자가 못됐다. 저런 시집이 있을까? 여자가 참 불쌍하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아내가 제게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는 게 다른 의도가 있어서일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꾸 결혼 날짜가 다가올수록 시집, 시어머니, 출산, 육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을 먼저 보호하려고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에서 페미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네요. 페미니스트라는 게 남녀 권리에 대한 평등을 외치는 좋은 이야기라고 알고 있었는데 근래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왜곡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성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극단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바뀌었고 그만큼 전반적으로 페미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차갑더라고요. 저도 관련된 일과 영상들을 보면서 아내의 모습이 자꾸 오버랩되어 겹쳤습니다. 그래도 결혼 날짜까지 잡았고 연애도 길어 충분히 아내와 대화를 하며 고치면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식을 어떻게 올렸는지도 기억이 안 날 만큼 정신없이 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지 호텔에서 양가 부모님들께 전화를 올리던 중에 문제가 생겼었죠. 제일 먼저 처갓집에 전화를 드려 장인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잘 도착했으니 걱정 마시라고 전화를 끊고서는 저희 집에 전화를 하려는데 아내가 하기 싫답니다. 이유가 신혼여행지에서 시가 식구들 목소리를 들으면 신혼여행 기분을 망친다나 뭐래나. 정말 제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기분 망친다고. 바로 화를 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 방금 처갓집에 전화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왜 우리 집에 전화한다니 싫다고 말하는 거냐고 따졌죠. 제가 원래 조용한 성격이고 아내에게도 연애를 하면서 크게 소리를 낸 적이 없던 터라 저의 이런 반응에 아내는 놀랬나 봅니다. 어버버버 하다가 결국에 마지못해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고 짧게 인사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입에서 땡남이라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역시 땡땡이 너도 땡남이네. 나지막히 하는 말을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도 땡남이라는 단어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커뮤니티 글에서 한국 남자라는 비하하는 말로 쓰이고 있는 걸 봤거든요. 순간 저도 뭐라 하려고 하다가 신혼여행 첫날부터 싸우는 게 싫어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뒤로 아내는 제게 습관적으로 땡남땡남 거리더군요. 회사 때문에 회사에서 조금 늦게 퇴근을 해도 설거지가 조금 쌓여도 부모님 생신이라 시댁에 간다 이야기하면 정말 습관처럼 그런 말을 내뱉더군요. 크게 말하면 따지기라도 하지
나지막히 혼잣말하듯 내뱉는 말이라 제가 발끈하기에도 뭔가 우스운 그런 상황이라 화를 낸 적은 없었습니다만 저는 그 말이 어떤 뜻으로 하는 말인지 알기에 너무 거슬렸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건이 터졌는데 저희 어머니 생신이었을 때입니다. 주말이라 다 같이 점심을 먹기로 하고 출발을 했는데 이미 차 안에서도 아내는 엄청 심통이 나 있더군요. 주말에 시댁을 간다면서 엄청 시렁붕시렁 거리길래 차 안에서부터 아내 기분을 맞춰주려고 진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고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는 자리였는데 아버지께서 뭘 드시다가 목에 걸리셨는지 캑캑거리시더군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 좀 가져다 달라 아버지께서 부탁을 하셨는데 아내가 갑자기 눈을 아버지에게 부릅뜨면서 물 떠오는 건 아버님도 할 수 있으시니까 직접 일어나서 가져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아버지도 너무 놀라서 계속 캑캑거리시며 아내를 쳐다보니 아내는 도리어 아버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어머니 식사하고 계시는 거 안 보이세요? 라며 발끈하더라고요. 오히려 어머니께서 얘야 괜찮다. 아버지 목에 뭐가 걸리셔서 그러신 거 아니니? 내가 떠오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아내는 굽히지 않고 일어나시려는 어머니 손목을 획 잡더라고요. 어머님 앉아 계세요. 어머님이 식사하고 계시는데 남자라고 어머님을 종부리듯 부리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아버지는 이내 일어나셔서 물을 직접 드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얘야 누가 종부리듯 부렸단 말이니? 그건 말이 심한 거 아니니? 아내가 지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물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건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종처럼 생각해서 하신 말씀 아니신가요? 가부장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아버님이 이해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요즘에는 그런 행동하면 큰일 나요. 이참에 아버님께서도 이런 가부장적인 행동을 고치셨으면 해요. 집에서는 제가 아내를 나무랐습니다. 지금 어른 앞에 두고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아버지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큰 소리 한 번 안 내시고 묵묵히 일만 하셨던 분인데 자기가 뭘 한다고 가부장적인 애 만의 이야기를 하는 거냐 나무랐더니 아내가 또 휴 땡남이란 이런 말을 내뱉더군요. 저도 그 순간은 폭발해서 아내 손목을 붙잡고 집을 나왔습니다.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부모님 계신 자리에서 자기 너무 실수한 거다. 나중에 꼭 사과를 드리라고 말했더니 저를 성평등에 대해 모르는 꽉 막히고 가부장 제도에 세뇌된 남자로 아내는 저를 몰았습니다. 정말 그 모습까지 보니까 진절머리가 나더군요. 알게 모르게 그동안 아내에게 쌓인 스트레스와 말끝마다 성평등을 외치면서 정작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본인이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던 아내를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처갓집으로 아내를 데리고 가서 장인 장모님 계신 앞에서 이런 사람과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고 이야기해버렸습니다. 평소에 하는 행동 그리고 방금 저희 집에서 했던 행동을 말씀드리니 장인어른께서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고 장모님께서는 잘못 가른치 탓이라며 이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시네요. 그 순간에도 자기 부모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며 따지는데 방금 저희 집에서 저희 부모님에게도 눈 부릅뜨고 종부리듯 한다. 아버님이 무지하시다 이런 말을 해놓고서는 오히려 제가 하는 말에는 화를 내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 결혼을 하고 자기만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하면 여자가 손해이지만 그래도 너는 이런 땡남들의 모습을 고치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역시나 땡남들은 고쳐도 고쳐지지가 않는다라며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는데 그놈의 땡남 소리 진절머리가 나서 이혼하겠다 이야기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 후로 이혼까지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한번 마음 먹기가 어려웠지 계기가 생기니 쉽게 마음이 정리가 되더군요.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아내에게는 무수히 많은 연락이 왔었습니다. 처음에는 욕을 하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참고 살 수 있으니 이혼만 하지 말자네요. 그렇게 혐오하던 땡남이지만 저를 아직 많이 좋아하니까 본인이 참을 수 있다면서요. 참나 이게 무슨 말인 건지.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섰고 그런 여자와 살면서 평생을 골치 아프게 살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개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잘났으면 그냥 너 같은 여자랑 살던지 양놈 만나던지 알아서 하라고 해버렸습니다.
여튼 그렇게 이혼 후 3개월이 지났는데 정말이지 너무너무 후련합니다. 이젠 정말이지 여자라면 지긋지긋하네요.